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이번 주 서울시 의회가 새해 첫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여러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학생 인권 조례 폐지 논란,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 추경 예산 보류, 또 재개발과 재건축 등 여러 안건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먼저 서울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주택 개발 내용으로 이번 주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 개발 정책 시도로 각종 개발 규제를 풀어달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개발 규제를 풀어보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북한산을 둘러싼 강북구와 종로 지역 주민들은 오랜 시간 지속된 고도 제한과 이 자연 경관지구 규제 완화를 수십 년째 외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장의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세검정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본 종로구 구기동 일대입니다. 1977년 구기 평창동은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됐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의 자연경관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개발이 규제된 겁니다. 자연경관지구 내 주택은 건폐율 30% 이하, 3층 높이의 12m 이하입니다. 때문에 주민들은 수십 년째 저층 주거지에 생활하면서 서울시의 자연경관지구 완화를 호소했습니다. 새 집을 짓는데 적어도 층수 규제를 풀어달라며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건물이 낡았으니까 새로 지어야 되는데 이왕이면은 이 2층 그대로 짓는 것보다 건폐율이나 그다음에 용적률 이런 것을 좀 완화해 주시면은 서울시에서도 많이 알아서 이 일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소규모로 재개발하는 모아주택 후보에 올라도 주민들은 달갑지 않습니다. 40년 넘게 3층 이하로 발목 잡은 자연 경관지구에 소규모 개발을 해도 주민 손해가 더 크다고 호소합니다. 이 모아주택이다 이런 거는 대부분 주민들이 와닿지는 않고 여기 자체가 40년 된 아파트고 또 등급상으로도 D등급을 받은 상태라 안전의 위험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여러 가지로 다 취약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북한산 고도지구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지형의 40%가 북한산으로 둘러싸인 강북구에는 수유동과 인수동, 삼양동 등이 고도지구에 속합니다. 과거 5층 높이의 20m 규제였는데 93년도에 층수 제한은 빠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산 아래 저층 주거지들은 집수리를 해도 주변의 낙후된 환경은 변함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고도지구에 속한다는 이유로 시도조차 못하다 보니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겁니다. 저층 주거지가 많고 노후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주인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재산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좀 더 자연 환경을 지켜가면서 고도제한 완화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북한산의 자연경관과 저층 주거지 보호를 이유로 고도지구에 묶인 주민들. 허물어가는 집을 새 집으로 짓고 싶은 간절함을 호소하며 건축 규제가 조금이라도 풀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북한산을 끼고 있는 종로구와 강북구 일부 지역은 오랫동안 경관지구와 고도지구로 묶여 건축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의회에서도 수차례 지적됐던 내용들인데 현재 회기 중인 임시회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나왔는데 서울시의 답변이 과거와는 좀 다릅니다. 이 내용은 서주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먼저 종로구 출신의 윤종복 시의원이 평창 구기동 등의 주거 환경을 꺼냅니다. 40여 년 전 지정된 북한산 자연경관 지구 때문에 일부 주택들은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며 건축 규제 완화를 촉구합니다. 장마철만 되면 집안 구석구석 피는 곰팡이 냄새, 아이들이 코를 찡그리고 사람이 이제는 살 수 있는 동네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답변 때에 나온 오세훈 서울시장도 자연경관지구의 문제점을 공감했습니다. 해당 지역들은 그동안 12m, 3층까지밖에 건물을 올릴 수 없어 낮은 사업성 때문에 개발이 멈춰 있다고 말한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융통성을 발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7층까지 검토를 할 수 있을지 그건 제가 자신은 없습니다. 최소한
허물고 새로 짓는데 그런 점 때문에 망설임이 있지는 않도록. 같은 날 강북구 출신의 이용균 시의원도 북한산 고도지구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경관지구보다는 상황이 좀 나은 편이지만 강북구 수유동과 인수동 등의 건축 규제 역시 현재 최대 7층까지만 가능해 완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악화된 주거 환경으로 불평과 희생은 오로지 지역 주민들이 감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산 주변은 고도지구 규제로 인해 번번이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이 질문에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는 최소화되도록 규제 완화 용역을 진행 중이라면서 늦어도 올해 안으로 빠르면 상반기에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심이랄까요? 방침의 변경이 이제 실현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0년 이상, 길게는 5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경관 고도지구 내 건축 규제. 오세훈 시장이 공언한 만큼 이제 주민들은 서울시의 용역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아직 긴가민가 하겠지만 과연 숨통이 얼마나 트일지 앞으로 기대감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에는 버스나 지하철 요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었죠. 대신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제안했지만 여전히 서울에서 논란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상안 자체를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김대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시는 오는 4월쯤 대중교통 요금을 300원이나 400원 올리는 걸 추진했었습니다. 관련해 논란이 일었지만 공청회를 열며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5일 올해 상반기엔 올리지 않겠다고 갑자기 발표합니다.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호응하기 위해서란 이유를 들었습니다. 올리지 않겠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조정했습니다. 요금 인상과 관련된 행정 절차 역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선 요금을 올리는 걸 완전히 철회하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진보당이 나섰습니다. 버스 지하철 요금 인상안부터 철회하라. 요금 인상을 전제로 시기만 미루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며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무책임한 처사다. 진보당은 또 공공요금을 강화하라고 서울시를 압박했습니다. 세종시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공공성을 후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공성을 강화하고 더욱 적극적인 대안도 검토, 추진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미 세종시는 광역지자체에서 최초로 시내버스 무상이용 전면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합니다.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느냐 마느냐는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라는 요구가 나온 만큼 앞으로 서울시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 17일부터 2달간 남산 1호와 3호 터널의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그동안 터널 통행료 징수와 관련해 논란이 있었는데 서울시가 27년 만에 실험에 들어간 겁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3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는 도심에서 강남 방면,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는 남산 1, 3호 터널 양방향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5월 17일부터는 정상적으로 통행료가 징수됩니다. 남산 1, 3호 터널 통행료 징수는 지난 1996년부터 실시됐습니다. 당시 반포로나 한남로를 통해 도심으로 진입하거나 빠져나가는 차량으로 정체가 극심하면서 평일에 한해 혼잡 통행료를 징수한 겁니다. 시행 이후 남산 1, 3호 터널 구간의 교통량은 1996년 하루 9만여 대에서 2021년 7만 1천여 대로 20% 감소했습니다. 속도 역시 시속 21.6km에서 38.2km로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혼잡 통행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폐지 관련 조례가 서울시 의회에 발의되면서 징수 27년 만에 실험에 들어간 겁니다. 90년도에 남산터널 혼잡 통행료 부과니 벌써 27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한양 도성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 도로교통 여건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통행료도 2,000원 부과한 뒤로 지금까지 줄곧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혼잡 통행료로서의 효과가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시민들과 함께 확인해보는. 실은 2달간 데이터를 모은 후 혼잡 통행료가 주변 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오는 6월까지 분석합니다. 이후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남산 135 터널 혼잡 통행료 폐지에 대한 여부를 올해 안에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인천과 서울, 경기도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 매립지가 오는 2025년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와 3개 시도가 참여하는 사자협의체는 중단됐었는데 이 사자협의체가 1년 8개월 만에 다시 가동되면서 대체 매립지 조성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최대 현안인 수도권 매립지 종료. 유정복 인천시장이 줄곧 강조한 건 사자협의체입니다. 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선 대체 매립지를 조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중단된 사자협의체 가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자체 매립지하면 매립지 종료됩니까? 대체 매립지에 있어야 종료가 되지. 지금 이게 중단된 걸 제가 다시 재가동을 시킨 겁니다. 민선파기 들어와서 사자협의체를 다시 가동시키고 그 다음에 대체 매립지를 조성토록 하고 그 다음에 땅 다 가져오고 매립지 관리공사 인천시로 이관하고 이걸 다시 추진하는 겁니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사자협의체가 다시 가동됩니다. 지난 2021년 6월 이후 1년 8개월 만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7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만나 사자협의체 운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빠른 시일 내에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수기 과정을 위한 국장급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이관 등 지난 2015년 사자협의체 합의문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합니다. 사자협의체 재가동으로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논의가 물꼬를 튼 상황. 서구 지역 주민들은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전제로 사자협의체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 사전에 이미 기본 목표는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하겠다는 의지와 목표를 가지고 로드맵을 같이 짜야 된다는 거죠. 이거 지금 단순히 논의하겠다 그러면 논의하다가 또 뭐 임기 4년 또 지나가면 이거는 계속 또 연장이 된다는 게 이제 불보듯 뻔한 일이고 하니까. 수도권 매립지 종료 시점까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번 사자협의체를 통해 실질적인 대안들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입니다. 네, 서울시의회의 새해 첫 임시회가 이번 주 시작됐습니다. 여러 안건 가운데 서울 학생 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8월 접수된 주민조례 청구를 14일 수리하면서 정식 안건으로 논의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례에 찬성과 반대층의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서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며 최근 주민조례 청구안을 수리한 시의회를 규탄하고 나선 단체들.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즉각 중단하라! 같은 시간 바로 옆에서는 조례 폐지를 찬성하는 단체도 집회를 이어갑니다. 교사! 부모를 대적하는 학생 인권 조례 즉각 폐기하라! 학생 인권 조례는 성별과 나이, 종교 정체성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진보 교육의 상징처럼 번졌습니다. 서울에서는 2012년 처음 제정됐습니다. 찬반 단체들의 논리는 각각 이렇습니다. 먼저 반대측, 폐지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육다운 교육을 포기하고 야만의 학교를 만드는 일이라며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생각입니다. 교육 주체에 비해 그렇게 조그맣게 명시되어 있던 우리의 조그만 이익마저 싸그리 없애버리겠다며 무슨 보호를 논하겠다는 겁니까? 헌법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모든 법 그리고 그 법을 해석하는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학생 인권조례가 온당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못 박았습니다.
반면 폐지 찬성 측은 학생 인권은 교칙으로 충분한데 현 조례가 교권을 추락시킨다고 말합니다. 또 폐륜이나 동성애, 성전환 등을 옹호하고 있다면서 폐지만이 정답이라고 외칩니다. 아이들이 교사를 고발하고 학부모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여러 가지 가치관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너무 걱정하고 있습니다. 수업 지도가 곤란하고 아이들의 학력이 정말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조례 청구가 수리되면 서울시 의회는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조례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됩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다음 달 10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폐지 반대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회기 중 의회 안에서의 논란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한편 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재판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향해 스스로 물러나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조 교육감은 아직 항변할 기회가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해직교사 특별 채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조 교육감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선 스스로 물러나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교육감으로 살아 못했잖아요. 교육감으로 지금 몇 년 하고 있어요? 9년째. 9년째 하고 오래 하셨잖아요. 조희연 교육감 때문에 서울시 교육감 완전 무너졌지만 어쨌든 최소한의 그 교육자의 양심으로서 또 시민에 대한 도리로서 사퇴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조희연 교육감은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아직 재판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재판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다투는 건데 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저로서도 좀 안타깝고 죄송한데요. 또 저희가 또 항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으니까.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특별 채용은 특혜이자 권한 남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조희연 교육감은 해직된 교사가 제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한 거며 이는 교육감에게 부여된 권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이어서 자치구 소식입니다. 강북구 지역의 편의점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지역 노동단체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 감독 실시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반면 정부는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을 언급한 상황에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양진호 기자입니다. 강북구 노동자 종합센터의 편의점 노동자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률과 휴게시간 보장 여부 등 여러 내용이 담겼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입니다. 조사 결과 편의점 노동자의 절반 이상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매장은 대부분 주 14시간 근로계약이라서 생계비가 부족한 동료들은 다른 편의점에서 일을 또 구해서 14시간을 또 합니다. 결국 편의점에서 주 28시간 이상을 일을 하는데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 하루씩 쉴 수 있는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며 사업주는 해당 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해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강북구 사안처럼 주휴수당은 주로 아르바이트, 시간제 노동자들에게 쟁점 사항이 됐습니다. 사실상 지급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 진행된 최저임금 실태조사에서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70% 이상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으로 보장됐음에도 이들에겐 사실상 사문화된 수당인 겁니다. 주휴수당 때문에 쪼개기 근로도 있고 사업주도 힘들기 때문에 아예 주휴수당을 없애고 임금을 올리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주휴수당의 애초에 취지 자체가 노동자들의 실권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임금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반면 사업주들에게 주휴수당은 수십 년 동안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대표적인 골칫거리입니다. 사업주들은 임금 인상의 부담 가중은 물론 15시간 미만 쪼개기 계약의 원인이 주휴수당이라고 지적합니다. 사실상 사업주에게도 노동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해 기준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158만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2018년 이후 해마다 최대 20만 명 이상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지난 1월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며 그 대상에 주휴수당까지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이 폐지될 경우 일반 회사원들의 월급 역시 많게는 15% 이상 삭감될 가능성이 있어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자치구의회 소식도 있습니다. 중구가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122억 원을 구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이 정비구역 수립 등 총 75개의 사업 예산으로 이번에 어르신 교통비는 빠졌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중구의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은 122억 원, 지난 정례에서 삭감된 188억 원에 대한 보충분입니다. 주요 사업 예산은 충무 스포츠센터 등 관내 공공체육시설 운영비 20억 원, 버스 정류소, 스마트 쉼터 4억 원 등입니다. 여기에 오장동 일대 정비 계획과 명동 관광특구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수립 등 구도심 개발과 관련해 5억 2천여만 원이 투입됩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운영 예정인 감사 담당관의 갈등관리팀 운영비 1억 4천여만 원도 편성됐습니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됐던 중구시설관리공단 직원인건비 등 법정 의무 경비가 포함됐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직원 인건비 등 법정 의무 경비와 주민 안전과 생활 편의 개선 사업, 중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 우리 구의 수건 사업인 구도심 개발 사업 등 사업 추진이 시급하고 필수 사업 위주로 중점 편성한 만큼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어르신 교통비는 빠졌습니다. 어르신 교통비는 1인당 월 2만 원씩 별도의 교통카드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월 금액은 매년 단계별로 5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버스나 택시 등을 거의 이용하지 않아 교통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어르신 교통비는 구와 의회 조율을 거쳐 오는 6월까지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6일 본회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구의장 직무정지 사태로 시끄러운 종로구의회가 이번에는 본회의장 발언을 놓고 여야 의원이 서로 징계를 요구하고 맞섰습니다. 직무가 정지된 라도균 의장의 행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라 의장이 반박한 내용이 문제가 된 겁니다. 관련 내용 직접 전해드립니다. 문제가 된 건 본회의장에서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라도균 종로구 의장의 사임 안건이 본회의에 오르기 전 더불어민주당 이미자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에 나섰습니다. 라 의장이 사임 후 다시 의장 선거에 출마하는 움직임을 비판한 겁니다. 의장 자리에 눈이 멀어 수치심도 최소한의 양심도 찾아볼 수 없고 어차피 국힘당이 다수당이니 다시 투표해서 자리 맡으면 된다는 꼼수를 부리는 모습은 국힘당 초선 의원들도 원하는 모습이 아닐 거라 생각됩니다. 당시 본회의장을 퇴장했던 라도균 의장은 급기야 회의장으로 다시 들어와 이미자 의원 발언에 반박했습니다. 개인적인 모독에 가까운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이미자 의원님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인간 모독에 넘어선 발언은 정말 유감입니다. 결국 여야 두 의원의 발언을 두고 의원 징계 요구서가 제출됐습니다. 라도균 의장은 이미자 의원의 인격 모독 발언을 이유로 의원 징계를 요청한 겁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미자 의원은 라 의장의 본회의장 발언은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희롱 발언이라며 맞선 겁니다. 윤리위원회 징계 요구에 대해 라도균 의장은 그럴 리가 없다고 일축했고 이미자 의원은 라 의장의 발언에 불쾌감을 참기 힘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두 의원 징계 요구서 제출에 대해 이광규 의장 직무대리는 의원 간의 갈등 예방을 위해 윤리위원회 접수를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장 윤리위원회 자문위원 구성부터 해야 하는 종로구의회는 새해 첫 의정 활동이 양당 의원의 징계 처리로 시작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강북구 통신원 운향선입니다. 네, 서성원입니다. 네, 도봉구 도봉문화원이 위탁 운영하는 이 편지문학관의 위탁 기간을 두고 도봉구 의회에서 논란이 됐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실 편지문학관이 어떤 시설이고 또 어떤 내용을 관람하는 곳인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특히 요즘은 또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편지가 익숙한 만큼 이 손편지를 보기 드문 시대인데요. 이번에는 이 편지문학관 내부 소개와 함께 또 체험 프로그램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주민통신원이 직접 다녀오셨는데요. 네, 도봉구를 담당하는 김민영 통신원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영 통신원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의 소중함을 전하는 김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편지문학관 시설 운영에 대해선 저희가 뉴스로 보도를 했었는데요. 이 통신원께서 직접 편지문학관을 다녀오셨는데 어떤 내용들을 좀 취재하셨습니까? 네, 먼저 편지와 문학이 어우러진 편지문학관의 위치와 시설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편지문학관은 도봉구 구민회관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문학관 입구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전시실과 프로그램실, 그리고 미디어 테이블과 마음 저장소인 영상체험실, 음성 편지를 녹음할 수 있는 녹음실이 있고요. 그리고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도봉구의 역사적인 인물과 국내외의 문인들이 남긴 각종 편지들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편지를 전시하는데 볼거리가 얼마나 될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장 취재를 통해 어떤 특별한 점을 발견하셨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제가 유독 관심이 갔던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마음 저장소인 영상 체험실과 음성 편지를 남길 수 있는 녹음실입니다. 마음 저장소는요, 전자편지를 작성할 수 있는 곳인데요. 편지지와 편지 봉투를 고르고 나서 전자펜으로 내용을 작성한 후에 저장하면 QR코드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거는 공유한 사람만 열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성 편지를 녹음할 수 있는 녹음실이 있었는데요. 전화기 앞에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에 대고 녹음 버튼을 누른 다음에 전하고 싶은 마음을 녹음하고 완료 버튼을 누른 후에 저장이 됩니다. 근데 수화기를 들고 듣기 버튼을 다시 누르면 자신이 녹음한 내용을 다시 들어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녹음한 내용을 저장하고 싶으면 저장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두 곳이 제가 좀 특별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전시와 체험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통한 다른 프로그램이 있다는데 그것도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네, 작년에 개관을 했으니까요. 작년에는 개관 기념으로 편지 쓰기 공모전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올해는 1월 31일부터 2월 21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현대에 필요한 편지의 역할, 또 편지 쓰기, 문화를 확산하고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인문학적인 소양을 증진하기 위해서 그런 기획의 의도로 도봉 문인들과 함께하는 편지 쓰기와 낭독회가 있었습니다. 또 수요일에는요, 조선시대 편지를 통해서 조선 사람들의 일상과 삶을 알아보는 편지, 조선의 삶을 담다라는 제목으로 인문학 특강 프로그램이 총 5회에 걸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국내외 편지 연구자들이 최초의 연구자들을 초청을 하셔가지고요. 4회차에 걸쳐서 강연을 했고요. 이후에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인문학 콘서트도 진행을 했습니다. 조선의 정승들의 편지, 퇴계 이황과 고봉 기대승의 왕복 서한 등 이 편지를 주고받은 그들의 사상을 국사편찬위원회 연구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고 합니다. 네, 사실 손편지보다는 컴퓨터를 활용한 이메일이 익숙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편지 문학관을 둘러본 소감과 함께 관람객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취재를 한 날에는 관람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마음 저정서의 편지들을 보니까 남녀노소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미디어 테이블에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 테이블 위에
바를 올려놓으니까 그 위에서 이제 편지들이 올라오니까 읽으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마음을 전하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화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좀 빨리빨리 반응하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이용해서 마음을 주고받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축하하면은 그 기념일이나 이럴 때 보면은 손편지나 카드를 정성스럽게 적어서 마음을 전하잖아요. 왠지 더 깊은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손편지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곳인 편지 문학관을 다녀오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바쁘지만 일상 속에서 우리들의 진심을 담아야 한다면 손편지나 그리고 카드를 악필이지만 좀 적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도봉구 편지문학관 정보를 알아봤는데요. 네, 오랜만에 손편지 쓰는 기회 마련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가 전국 78개 권역 케이블TV 지역 채널 콘텐츠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애플리케이션 가지를 공식 출시했습니다. 가지는 세상을 가지다라는 슬로건을 표방, 전국 케이블TV 지역 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시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을 연결하고 로컬 콘텐츠로 소통하는 지역 통합 상생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지역사회 정보 소식을 담은 뉴스 서비스, 가지 뉴스와 지역 행사, 축제, 명소, 여행, 맛집, 숙박시설 등 복합 여행 관광 큐레이션 서비스 어디가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각 지역 채널 오리지널 콘텐츠를 무료 시청할 수 있는 가지TV, 신선한 지역 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커머스 가지 마켓도 서비스합니다. 13개 케이블 TV 방송사들이 힘을 합쳐 만든 모바일 앱 가지의 런칭을 축하합니다. 이제는 지역 채널의 소중한 컨텐츠인 지역 뉴스, 지역 명소 소개, 지역의 독특한 문화 프로그램을 케이블 TV 가입자만이 아니라 누구나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네, 성동구 성수동은 젊은이들에게 이른바 핫플레이스로 뜨는 곳입니다. 대개 이런 상권들은 급상승하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기존 상인들이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기 마련인데요. 이 성동구가 성수역 일대에 젠트리피케이션 조짐이 보이자 지속 가능 발전구역 지정 확대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틀리에길이라는 별칭이 생긴 서울숲길 일대. 성수동만의 특색을 지닌 카페와 소품샵, 식당이 즐비합니다. 평일임에도 거리는 젊은이들로 북적입니다. 해당 일대는 지난 2015년 지속가능 발전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구역 내 대기업, 프랜차이즈 입점을 제한하고 건물주들과 임대료 안정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지역은 현재도 상가 공실이 거의 없고 상권의 지역색을 지키며 이른바 뜨는 거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인근인 성수역 일대와 연무장길은 사정이 다릅니다. 서울숲 상권이 해당 구역으로 확대됐지만 젠트리피케이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2018년 3.3제곱미터당 임대료는 평균 10만 원이었지만 2022년에는 15만 원으로 50% 급상승했습니다. 성동구는 성수역과 연무장길 일대를 지속 가능 발전 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임차임대, 임대인도 함께 임대료 조정이나 아니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기관들을 만들어 주셔야지 그런 것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저희가 그렇게 확장시켜서 임대인도 임차인도 만족하고 또 상권도 그 상권이나 아니면 성수동의 문화적인 특색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보고자 저희가 이번에 젠트리피케이션 시즌2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는 이외에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관리비 규제 신설, 환산 보증금 폐지 등 법 개정이나 신설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서울시가 동대문구 전농동에 추진하고 있는 서울 대표 도서관 조성 사업의 착공이 수년째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필영 구청장은 더 좋은 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 있다며 2025년쯤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발표 당시 2022년 착공을 목표로 했던 서울 대표도서관 조성 사업. 하지만 지난해 2024년으로 착공 시점을 미룬 데 더해 올해 또다시 2025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주민 기대와 달리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공사에 대해 이필형 동대문 구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울 대표도서관은 서울시가 주관하는 대규모 투자 사업으로 투자 심사와 운영 방안을 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들었다는 것. 더 좋은 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 있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준비하는 김에 서두르지 말고 진짜 100년간의 도서관을 한번 만들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조금 1, 2년 기다렸다가 더 좋은 도서관을 만들고, 그러니까 도시 디자인 차원에서 건물도 국제 공모를 통해서 하겠다. 이제 그런 비전들을 말씀하시고, 서울시와 동대문구 사이 토지 교환 문제도 해결되면서 동대문 구민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도서관에 넣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토지 문제 같은 것도 저희가 다 양보를 했어요. 우리 대토하는 문제도 서울시에 하고 했더니 서울시에서는 그렇다면 동대문구가 원하는 콘텐츠를 채워주겠다 해서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또 이제 우리 지역 주민에게 이제 필요한 부분을 이제 4차 산업혁명 체험관이라든지 뭐 AI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기다 놓고 그 도서관을 꾸미는 데서도 우리 동대문의 이제 의견과 상의해서 같이 하겠다고 해서. 서울 대표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35,200제곱미터로 1,5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2023년 올해 관련 예산으로는 시설비와 감리비 등 약 49억 5천만 원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서울 대표도서관은 서울시립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국제 설계 공모와 실시 설계를 거쳐 2025년 하반기 착공, 2029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최근 서울시가 강북시립어린이병원의 중앙정부 투자 심사를 보류하면서 사실상 계획이 무산됐다는 소식 저희 BTV가 단독 보도해 드렸었는데요. 이 내용을 공략하기도 했던 이순희 강북구청장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사업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시립어린이병원 건립 사업이 강북구는 물론 서울시에 꼭 필요한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강북구에 사는 서울 시민들에게 공헌한 일이니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시와 구와의 약속이라면 어찌 보면 시 안에 구가 있는 거잖아요. 서울 시민과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정치인으로서 약속은 지키셔야죠. 강북시립어린이병원 건립 계획은 지난 2018년 박원순 전 시장이 처음 꺼냈습니다. 부지는 현재 북부수도사업소와 도로사업소가 있는 자리. 두 기관을 합쳐 공공복합청사를 짓고 250병상 규모의 어린이 전문병원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최근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울시가 검토한 결과 연간 83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동북권 전체로 봤을 때 최적지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에서입니다. 지역 사업처럼 처음에 시작이 돼가지고 단적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단점을 보완할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과연 어디가 하나를 만든다면 최적지인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순희 구청장의 생각은 또 다릅니다. 접근성을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신강북선 철도 노선이 확정되면 인근 자치구의 주민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 시장님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교통의 문제라고 했는데 그게 해결이 됩니다. 바로 앞에 신강북선 지하철역이 들어설 수 있는.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필요한 예산은 2천여억 원 정도. 현재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투자 심사를 보류한 상태입니다. 강북구는 사업이 원안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약속 이행을 계속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중단했던 정동 전망대의 시민 개방이 재개됐습니다. 서울시청과 덕수궁 등 서울의 명소를 조망할 수 있어 인기인데요. 이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모습을 김진중 기자가 전합니다.
멀리 인왕산과 북악산을 배경으로 광화문 도심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덕수궁과 정동 일대 경치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곳. 궁궐과 조화로운 서울 도심의 모습은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덕수궁과 정동 일대 아름다운 경치를 조망할 수 있는 정동 전망대입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시민 개방이 3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뉘엿뉘엿 해가 지고 펼쳐지는 야경은 손에 꼽을 절경입니다. 조명빛으로 물든 덕수궁 중화전과 석조전의 모습, 그림과 같이 펼쳐집니다. 하나하나 내려다 보이는 역사적 건축물을 맞춰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입니다. 전망대 내부에는 정동교회와 이화학당 등 정동 일대 옛 사진을 전시해 관람객이 정동의 변화상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망대는 주말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시민에게 개방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공 예약 시스템을 통해 예약한 39명만 시간당 입장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관람객들 편의를 고려해 1층에서 13층 전망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지정해 운영합니다. 서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낮과 밤을 감상할 수 있는 정동 전망대. 꼭 가봐야 할 명소로 시민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택배, 소방관이, 경찰. 잘 나가는 흥신소 사장 현수. 아저씨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해결사 같은 사람이에요. 의뢰인의 사건을 맡던 중 납치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저는 그냥요. 그 여자애 여기로 데려온 거밖에 없다니까요. 하지만 뜻밖의 사고로 한순간에 검사가 되어버리고. 검사님? 그쪽이 검사님이 아니면 범인인가 보네요. 실종된 여성을 찾지 못해 경찰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본인의 누명을 벗기 위한 위장 수사를 하게 됩니다. 일주일만 빌립시다. 살해됐다고 보세요? 네? 강승준 검사님. 한때 잘 나가던 검사 화지는 집안 좋아, 일 잘해, 눈치 안 봐, 승진 빨라. 그냥 걸리면 다 죽는 거지. 문제는 사라진 이주영이죠? 모든 것을 알고도 천적인 도훈을 잡기 위해 현수와 손을 잡게 되는데요. 내 여자친구 어딨어? 돈 받고 팔았다고요. 노평환 대표 변호사 원도훈. 품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과연 이들의 수사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상대가 누군지는 알죠. 주가 조작, 세금 탈루로 모은 돈의 규모는 최소 900억. 작전은 완벽하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지 그림이. 나쁜 놈 잡는데 합법 불법이 어디 있습니까? 수사는 젠틀하게. 신사답게요. 젠틀하게 갈 수 있잖아요. 영화 젠틀맨입니다. 네, 벌써 2월 한 달이 끝나는 마지막 주말입니다. 다가올 3월은 신입생 입학으로 새학기와 또 업무 개편 등으로 새로운 일 준비에 분주하실 텐데요. 새 희망했던 목표를 실행하는 첫 시작인 만큼 마음을 열고 새롭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지역 주민, 더 나아가 서울 시민의 가치를 담은 깊이 있는 뉴스로 3월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서울의 소식 BTV 뉴스가 담아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